아이비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너무 오랫동안 할 수 없으니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아이비 제도 도입과 그것이 가지는 교육계 전반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게 빨리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전망을 하는데요. 아이비 제도의 이제 핵심은 사실은 평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이 아닌 혹은 답이 정해진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아이비 제도를 도입한 학교 입장에서의 교내의 평가는 주로 말하기로 평가가 되고요. 이걸 이제 대외적으로, 객관적으로 또 다시 한번 평가하는 이제 학생들의 평가. 그게 보통 한 3일 정도의 시험을 거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평가 작업. 말하자면 소논문 쓰기? 논술이죠. 논술을 통해서 각 과목별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의구심이 있거든요. 과연 그렇게 소논문 쓰기로 과연 객관적인 평가가 되겠느냐. 그리고 이게 공정하게 되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이비 제도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확립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우리가 보기에는 고등학생들이 이런 주제를 과연 다룰 수 있어요. 상당히 이제 뭐 철학적인 깊이가 있는 주제들을 던지게 돼 있으니까요. 대개 이 제도를 소개하는 선생님들은 역사 문제 같은 것들 예시를 많이 들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임진왜란 혹은 뭐 한일 합병 뭐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이제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것 등등이에요.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이거는 꽤 학문의 깊이가 도저한 학자들이나 할 만한 주제 같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2년 정도의 그 훈련을 거쳐서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은 토론 과정을 통해서 자기 주장을 논술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토론 과정을 거치게 되면 꽤 내용이 있는, 그리고 상당히 깊이도 있고 설득력 있는 말과 글을 할 수 있더라가 이제 말하자면 확인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어떤 체제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냐를 설명을 들었더니 의외로 상당히 논지가 분명하고 설득력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이게 사실의 나열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래도 뭐 기본적인 역사적인 지식이 이만큼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평가하고 그걸 반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말하자면 굳이 긴 뭐 연대기를 외워야 된다든지 연도를 외운다든지 아니면 역사상의 여러 가지 뭐 생소한 단어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든지 그런 거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뭐 그런 것들도 뭐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지만 가장 큰 중요한 요소는 자기 관점이 있어야 된다. 자기 주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의 나열이나 뭐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을 얼마나 많이 알아요는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내용, 뭐 보통 이제 한 논지를 가지고 뭐 2시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글쎄요, 뭐 A4지로 하면 한 4장, 5장 정도 뭐 쭉 서술을 해나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시간은 2시간 정도를 주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문장이 이게 비문이에요. 뭐 말하자면 주부와 서술부가 안 맞아요. 뭐 그런 건 당연히 이제 평가될 수 있겠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아이의 글쓰기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건 객관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고요. 뭐 맞춤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단어를 썼는데 틀리게 썼다든가 그런 것들은 다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런 기본적인 것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플러스 그리고 그 비중은 높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이 있느냐가 핵심이더라고요. 자기의 주장이 없는 글은 아무리 해도 예를 들어서 뭐 10점 만점 혹은 20점 만점 뭐 보통 한 뭐 7등급까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1, 2등급밖에 줄 수가 없다. 자기의 논점이 없으면. 그럼 자기의 분명한 논점이 있고 자기의 논점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논리적인 근거 같은 것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3점, 4점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만, 뭐 자기 주장만 있어서는 당연히 뭐 일정한 한계가 있겠죠. 그러면 자기 주장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반대 논리 혹은 비판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자기 주장이 이런 것인데 그 주장에 대한 나름대로의 반론 혹은 비판의 가능성은 뭐 한 서너 가지가 있다. 혹은 네다섯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제시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재반박하는 논리들이 들어있으면 그러면 좀 더 높은 수준. 뭐 예를 들어서 뭐 4단계, 5단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정도면 이제 꽤, 이 아이가 그게 맞든 틀리든 아니면 그 주장 관계에서 약간의 오지식이 섞여 있든 섞여 있지 않든, 그런 정도의 논리적인 흐름과 전개, 그리고 말하자면 호응 관계를 끌어낼 수 있으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최고 단계, 뭐 6점 이상의 7레벨 이상의 뭐 최고의 평가를 받을 수 있으려면 이 친구의 주장은 어떤 종류의 반박, 어떤 종류의 비판, 어떤 종류의 반론이 들어오더라도 나름대로 그거를 재반박할 수 있을 정도의 탄탄한 논리적인 구조,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뒷받칠 만한 아주 상당한 지식과 아니면 여러 가지 논점들을 일관성을 가지고 지켜낼 수 있을 만한 완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최고 등급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이죠. 제가 공부한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가 된다면 아마 뭐 누구라도 어떤 논술 혹은 이런 소 논문에 대한 평가가 설득력 있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평가가 과연 가능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근데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은 지난 60년 동안에 IB 제도를 운영했던 IBO에서 확신을 갖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처럼 IB를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새로운 문화권, 새로운 나라에서도 신뢰를 할 만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50년, 60년에 걸쳐서 이런 평가 제도를 잘 운영해 왔고, 그 내용들을 보니까, 누구라든지, 그래도 어느 정도, 논리를 갖춘 사람, 어느 정도의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 어느 정도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수긍할 만한 평가 시스템을 갖춰줬다는 걸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